예, 한국에서 NRM 선교사로 사역하기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사용할 시간은 한 35분, 40분 정도 사용하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없으시면 또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는 가는 선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는 선교로 좀 시대적으로 현대적으로 한번 선교를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과제를 한번 던져드리려고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커버할 내용은 이제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NR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고 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제가 뭐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름은 다니엘주고요.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2016년에 파송을 받아서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가을에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IMB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2016년 4월 중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본부에서 있었고 그래서 4월에 저희 이제 그 당시에 들어가서 한 반년 지났을 때인가요? 1년 지났을 때 저희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큰아이가 12살, 둘째가 9살, 그리고 막내가 6살 이렇게 같이 5명이 중국에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 안에 선교사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중국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선교사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거는 IMB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선교 단체들도 사실 거의 다 철수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 선교사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교사들이 사실 그 안에서 비자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이런 좀 비속어지만 가라 이제 이렇게 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요즘 중국 정부에서 워낙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있으면 좀 안 어울린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비자를 전부 거절하거나 바로 나가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안에서 중국 선교사로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선교에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 그리고 팬데믹의 문제 특별히 그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18년도에 굉장히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신 선교사분들이 제일 먼저 추방이 많이 됐고요. 그 당시 한 명의 선교사를 잡으러 30명 경찰 뛰어들어가가지고 내쫓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신장 우이구르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한 번에 100명, 200명씩 추방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 이제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도 얼떨결에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있다가 그냥 어떻게 거기서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가는 것은 아니었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됐죠. 왜 한국으로 갔을까? 사실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정 보시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은 한국에 있으면 이제 선교사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눈치 주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만으로 가셨고 또 태국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이 가시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많이 퍼져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를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한국에서 파송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열렸고요. 다만 글쎄요, 저희가 이제 고향으로 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되게 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선교사들이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좀 좋은 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원이 좀 없다는 게 좀 어렵죠. 좋은 점은 일단은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는데도 이제 신분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고 중국인들도 쉽게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와서 저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리적으로 비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결정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지도부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줘서 제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대략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한국, 중국인, 조선족도 포함한. 물론입니다. 이제 조선족도 중국 여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도 그냥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포함시켜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략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을 다 포함한 거주한 사람 한 5천만 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인이 몇 명이냐면요, 100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이 현재 한국에 그게 여행으로 들어온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100만 명. 거기서 조선족이 한 몇 프로 나는? 조선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거의 한 60% 이상, 7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만 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100명이 지나갔으면 그 중에 2명은 중국인일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겠지만 사는 동네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림동이라든지 우리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거의 2%.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약 1.9%니까 거의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 외국인에서는 약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진은 명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한국 뉴스를 보시면 요즘에 중국인 또 무비자가 있죠. 그래서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명동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가면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많이 들려서 그 정도로 명동으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처럼 사실 중국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진입하기에는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지만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국경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또 길을 걷다가 물론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 100명 중에 2명은 중국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중국인 사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의 대상은 100만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NRM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n-Residential Missionary라고 비거주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선교지는 중국인데 중국에 있지 않으면서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민족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꼭 저만 NRM이 아니라 그런 NRM이 여기도 계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NRM 선교 아니면 뭐 디아스포라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뭐 제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나 이러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또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냥 도움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 제한 지역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지역에 또 선교사가 체류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NRM 선교사가 또 NRM 선교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태국은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산지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동네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곳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는 사역이 또 NRM 사역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케냐나 이런 아프리카에서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지역 사람만 있는 데만 들어가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따지면 NRM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전략적인 사역. 그래서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내가 그곳에 살지 않아도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주민의 기회.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근처에도 정말 중국인 사역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동네에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 나도 이주민 쪽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념적인 한번 생각을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나는 주변에서 선교 대상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선교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앞마당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상황은 2018년 종교 조례 발표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CCTV와 같은 실시간 검열. 미국에서는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카메라를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죠. 그냥 크게 그냥 최고로 좋은 거 큰 거를 달아놓고 그냥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습득해 갑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지역에서는 누가 그 신호등이 아닌데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바로 그 사람 얼굴을 찍어가지고 빌딩 위에 있는 전광판에다 그 사람 얼굴과 그 사람 신분증을 같이 띄우는 그런 이게 과학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낼 때까지 얼굴이 나오게 하는 이런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면 인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카드를 집어넣지 않아도 얼굴만으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뭐고 그러면 NRM이 뭐냐 그러면 벌써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수도 있는데, 디아스포라 선교는 사실은 이제 어떤 흩어진 이주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NRM 선교는 좀 더 방식과 전략을 조금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간적인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면 주요 목적은 이제 이주민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교회도 디아스포라를 위한 교회잖아요.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 동네에 살면서 그냥 같이 살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좀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한다면, NRM은 좀 더 좀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들에게 좀 선교적인 그런 의식도 집어넣고 또 계속 선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거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건데, 디아스포라 사역의 위험성이 뭐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불쌍한 이웃 돕기에서 멈출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불쌍하다, 도와주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행정적으로 아니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의 좀 위험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방향성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좋은 NGO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이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가정에 있는데 내가 사람 살렸다, 이렇게 만족하고 끝낼 수가 있는 게 사실 디아스포라 사역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NRM 사역의 위험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파송, 내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또 어디 가서 파송하고, 그죠? 나는 이 사람 훈련시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파송행과 전략에 좀 무게를 두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보다 전략에 집중해서 오히려 사람의 이야기를 도구할 위험성이 있다. 또 이런 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재생산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선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너무 오래 투자해서 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짧은 시간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빨리 제자화시켜서 또 다음 제자를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재생산에 좀 중심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역은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2020년에 한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집에 계셨지만 저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제 저희가 찾다가 그러면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 대전 지역을 설정을 했고, 왜냐면 대전 지역이 일단 그 중심이잖아요. 남한의, 그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교통의 중심에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알고 있는 중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나가다가 그 2명을 잡아서 중국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제자로 삼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로 투 원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여기다가 했는데, 중국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과연 어떻게 성장하게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인 교회가 있고 또 중국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EM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좀 큰 교회에서 아니면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중국어 예배부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어 예배부도 저희가 이제 중국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중국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쪽 조선족들은 또 조선족끼리 교회를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중국인하고 조선족하고는 또 이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그 종족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중국인 교회 혹은 이제 중국어 예배부를 이제 먼저 가게 됐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중국인 예배부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관계가 개선된다는 말을 뭐라 그러죠? 관시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이 친구 관시를 이용해서 또 저 친구를 만나고 또 저 친구 관시를 통해서 저 친구를 만나고 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이 친구가 관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 저 친구를 만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있는 멤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생 사역이나 대학생 사역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풍, 등산, 뭐 운전도 해주고요. 그 사람들의 그 정착, 특별히 유학생들 오면 이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너 혹시 한국어 배울래?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제가 그 집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시간 딱 되면 줌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이제 한국말을 내가 가르쳐주는데 대신 나는 공짜로 가르쳐주겠다. 대신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성경도 같이 가르쳐줄게. 너무 좋다 그래요. 예. 그리고 꼭 내가 너에 뭘 가르쳐줄게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나는 중국에 살다 왔는데 중국말 너무 못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중국말을 가르쳐주면 내가 한국말을 가르쳐줄게.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나눠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서로 내가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주고 저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NRM 사역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저희가 직접 목회하는 걸 이렇게 허락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교회하세요? 저는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하지 않고 대신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고 또 굉장히 뭐 어떤 교회는 넉넉한 그런 한인교회 안에 있는 중국인 교회지만 그래도 소외당하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서 찾아서 도와주고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한국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저기 있는 학생들 상관없잖아요.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한국말 하고 성경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 결혼해가지고 신혼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 사역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후반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팬데믹 때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바깥에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철문 전부 이렇게 그냥 다 인두를 다 지져버려가지고 못 나오게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사람의 뭐 환자가 있대 막 그러면 대문을 박아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뭐 그런 상황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가정사역하면서 부부의 건강한 부부의 뭐 강의한다고 강의를 딱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800명이 왔어요. 갑자기. 근데 줌에 그거 다 수용이 안 되거든요. 대기실에서 전부 다 나 집어넣어달라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일단 깨어진 가정이 많고 가정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다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순기능적인 가정이냐 역기능적인 가정이냐 그런 훈련을 지도자들도 안 해주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 성경적으로 어떤 좋은 책들도 공부하고 또 저희 가정의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가정사역들 또 결혼에 관련된 신혼부부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영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니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유학생의 니즈가 있고 또 신혼부부의 니즈가 있고 또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니즈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충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이민을 해보신 분이라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던 아니면 유학으로 와서 이민을 시작하셨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내용들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회 한국 그 집사님들이 도와주겠다고 와서 그 아이들을 막 돌봐줘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으로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과 그 집사님들이 바라보는 눈은 좀 달라요. 왜냐면 저는 이미 이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한번 한 거고 또 중국으로 또 이민 한번 해봤고 그 중국의 문화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보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아는데 뭘 도와줘야 되는지는 자세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를 통한 접촉점을 좀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외된 민족들, 그 한국 안에 여러분 그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제일 미워하던 민족이 어디죠? 일본. 지금은 어딜까요? 네. 아 요즘 중국 사람 너무 싫어요. 네. 네. 저희 그 등산 우리 중국 친구들 데리고 등산을 올라갔더니 등산 올라간 사람들이 막 그 사실 이 친구도 다 한국말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 막 중국말 하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 막 이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 미국에서 그런 당하잖아요.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된 민족들이고 그 세종시에서 발간된 어떤 논문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가는 유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1시간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백인들과 1시간 이상 영어로만 대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더더군다나 지금은 코비드-19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도 대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대학생들도 안 해요. 네,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별당하고 또 배제당해요. 제가 이 코로나 얘기 자꾸 하는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그 팬데믹 때 사람들이 사실 코비드 어떤 바이러스가 그 걸리는 게 사람을 이렇게 피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접촉하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 중국 사람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아니 한국 사람 다 걸리고 있는데 중국 사람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쫙 걸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한국 사람하고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스크 막 이렇게 해도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나 소외된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릴 때 누가 하나 딱 걸리니까 갑자기 중국 커뮤니티가 쫙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됐구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30%밖에 안 보이죠? 근데 50이 넘었는데도 이제 그 친구들이 18, 19인데 저를 친구로 해요. 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할수록 아무도 친구가 안 되어줄수록 제가 다가가면 쉽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또 하나님의 좋은 그 빈틈의 틈새 어떤 시장이 있습니다. 또 의사소통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과정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토픽이라고 한국어 과정 시험 봐야 되거든요. 저희 중국어 중국인 사모님인데 한국어로 박사 받으셨어요. 박사 받으신 분이 있는데 중국인 친구한테 가서 내가 한국말 알려줄게 나 한국어 박사야 그런데 다 싫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국어 박사가 없는데 가서 내가 한국말 알려줄까? 그러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또 다 이 K컬처 시대 그래가지고 의사소통하고 또 정착 도움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키가 되어주고 있죠. 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또 저의 유학 경험이나 해외 생활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어떤 고립, 향수병,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상담들도 많이 해주면서 가정사역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유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니즈를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아까 그 중국 사람들이 소외된다. 네네네. 그럼 선교사님께서 그 중국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면 네. 다른 한국 분들에게 역시 소외가 되시나요? 저요? 예. 저는 전따죠. 왕따와 전따의 차이를 아시나요? 왕따는 다른 사람이 저를 따돌림하는 거고 전따는 제가 전체를 따돌림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왕따가 되기로 결정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는데 그 여러 교회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도 가고 다 교회를 가거든요. 저는 본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중국인 모임 하는 데만 가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 대전에 있는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친구예요. 근데 저는 본당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다 시키는 거죠, 전다. 일부러 안 가신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 뭐 한국인 교회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교회를 저는 요즘에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지금 난식년 중에 있는데 교인으로 다녀보기는 이번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중국에서도 한인 교회는 안 갔습니다. 네. 그냥 뭐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아마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그 CMP, 그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될 핵심 역량들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그 중에 이제 뭐 전도라든지 이반젤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림동 또 한국어 시험 보러 오는 날 있어요. 토픽 시험 보는 날 다 모아요. 뭐 그러면 인종별로 다 오니까 제가 여러 교회 사람들 같이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전도하는 거 하고 또 전도지 중국어로 된 거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 통해서 받아서 전도지 만들고 또 선물 만들어서 같이 해서 나가서 합니다. 대전에만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 돼요. 대전에만. 그래서 같이 나가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 나와요. 다 알죠, 저는. 그래서 같이 전도하자고 하고 또 이번에 저기 시험장 갈 겁니까? 해서 하고 또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도 제가 가서 한번 전도 집회 같이 해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시험이 있을 때마다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저희가 이제 신학원 저희 그 대전 안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 몇 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제 신학원 같이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같이 주말마다 모여서 이쪽 저쪽 교회 몇 명 학생들을 이제 데려다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제 신학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저 리더십 디나다먼이죠. 이제 그런데 저기 지금 얼굴 나온 분들 이런 건 좀 사진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분들은 지금 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고 또 선교사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 한 분은 최근에 중국에 들어가서 있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과 계속 하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아니면 그분이 앞으로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으로 아까 거기서 오신 분들은 뭐 GMP라든지 한국에서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신학교 졸업 이후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결하는 또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리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교회를 한 120개 정도 잡고 있어요. 120개 정도 잡고 있는데 제 연락처에 한 85명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분들하고 연락하고 전도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분들하고 완전히 친하고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좋은 관계가 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네트워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제로에서 지금 그 정도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런 결과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곳에서 제가 같이 개척을 했다기보다는 그걸 개척하는 걸 좀 도와준 일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 팀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뭐 한말로 이제 한국물 좀 먹은 거잖아요. 외국물 좀 먹은 중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몇 % 정도 교회, 현지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국에 왔어요. 복음을 들었어. 세례, 침례 받았어요. 꾸준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거의 95%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교회 가면 막 집사님들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운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에 찾아가고 막 사랑해주니까 교회 너무 잘 와요. 근데 중국 딱 들어가서 교회 찾았니? 뭐 했네요. 그러면 너무 멀어요. 뭐 바빠요. 직장 나가요. 잘 안 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 하이고에라고 그러거든요. 외국물 좀 먹은 분들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서 그 중에 저희가 온라인 교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화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저 미국 살지만
한국 신문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똑같이 중국 사람도 한국 살고 있는데 중국 신문 봐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저랑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도 또 한국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니 중국 신문만 보는 거예요, 중국 신문만. 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국이랑 또 여러 가지 열려있는 어떤 뉴스를 접하면서 조금 머리가 껴있는 사람은 로컬 교회로 다시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서 일단 온라인으로 모임을 해서 교회 정착을 잘 하게 하고 나중에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하면 가까운 쪽으로 오프라인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온오프를 같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하나를 좀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교회는 이제 막 시작이 된 사역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 안에 신학교들이 많잖아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꽤 있고 안수도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혹시 또 미국에서 파송받았어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좀 내가 중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에게 내가 좀 월급을 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럼 저희는 네트워크가 있고 정확하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사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역 사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코스타 너무 잘 아시죠? 코스타. 네. 한국에는 차이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하고 같은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차이스타가 보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신앙 수련회 추석 때 딱 해요. 왜냐면 추석 때 올수업이잖아요. 한국에 학교도 문 닫고 직장도 문 닫고 중국 사람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딱 그때가 되면 중국도 너무 되게 뭐 분주하고 교통편이 힘들어서 중국으로 잘 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항상 신앙수련회로 차이스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거기서 연애 상담하는 그런 강사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람둥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애 강사를 지금 저희 아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전도 선물이랑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배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데 저희가 가정 관련한 이제 온라인 훈련은 보통 3개월짜리 코스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매주 한 번씩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교고 저게 이제 차이스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네. 양수리 수양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일단 선교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교회 세워야 된다고 여기 막 교실이 몇 개 들어가고 막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중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1년치, 뭐 몇 년치 세 내주고 막 그래서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하드웨어에 집중해가지고는 없어집니다, 교회가. 예, 안타깝게도. 정부가 와가지고 한번 딱 치고 가면 그 문 닫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한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있고 십자가 걸려있고 그렇게 모이면 그러면 선교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더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이제 십자가 내려놓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야 되는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이제 등록하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떵지하라고. 경찰이 계속 와가지고 등록하라고. 교회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아는데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그 카메라를 뒤에다 딱 달아요. 그래서 예배에 누가 오는지 이제 카메라로 항상 쳐다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등록된 교회들은 이제 그런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우리가 집중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더 소프트웨어에
선교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선교의 방향성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온라인 참여를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어떤 직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엔지니어, 중국 학생 중에 엔지니어로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만나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멘토링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한국까지 오지 않으셔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 아까 말씀드린 유학 경험, 이민 경험을 통해서 너 이게 뭐가 필요하겠다. 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 아무래도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 이거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유학 와가지고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실 유학생들이 뭐 밖에 나가서 다 몰래 알바하죠. 막 밤새 알바하고 밤 10시 가서 아침 8시까지 쉬프트 하는 편의점 알바 같은 것도 막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쿠팡 이제 상차 이런 거 진짜 어려워요. 쿠팡 상차가 그 트럭에다가 짐 싣는 거 막 이런 거. 근데 다 불법입니다만. 네, 그런 거 이제 어렵게 이민 유학 생활하는 분들, 또 교회 개척 참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맺혀 주셔서 신학생 한 명을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헌금도 필요하고 하물며 줌 혹시 이렇게 하나 사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만날 때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용할 수 있고, 전도물품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그거 갖다가 뿌리면 버릴지 찢어버릴지 거기다 낙서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도진 알아서 해주려면 다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헌금 받으면 이제 그런 데 좀 사용하고 있고요. 교회 지도자 사례해달라고 하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물가가 높아서 그것까지 좀 맞춰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또 기도, 이게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담도 몇 번 하고 멘토링도 하고 그러면 좀 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겠고, 또 제한적이지만 현지 신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있었던 사람이라 중국 떠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또 위에도 보고도 맞고 허락도 맞고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중국에 가고 싶다 하면 중국에 가서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사실 밖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지만 현지 신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방을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졸업하고 중국 간 사람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요. 중국 사람들이니까 가서 이쪽 도시에 가서 누구 만나, 이쪽 야 나 어디 간다 모여, 그럼 쫙 모여가지고 만나. 너 지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어느 교회 다니고 있냐, 내가 이쪽 교회 그 목사님 연락처를 받았다 해서 연락처도 주고 해서 교회에 계속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을 하거든요. 신방 가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질의응답이 되겠는데, 혹시 아까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전달이 진행하기 전에요. 네. 선교사님께서 나눠줄 수 있는 개인 이메일이 있으세요? 아, 네네네네. 그리고 사인업 시트를 받으실 거면 지금 돌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까먹고 있었네요. 혹시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알려주시면. 이거 꼭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참여하신 분들 여기 저기 이름하고 연락처를 저기 해달라고 해서 이거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이따 끝나고 따로 만나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대전에 지금은 당장은 단시간 때문에 텍사스에 와 있지만 이번 여름이 되면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동참을 원하시는데 선교사님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네,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연결해. 네네,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선물들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길거리에서 줄 수는 없죠. 그죠? 정말 좋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 QR코드 만들어서 복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해주면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새 친구 올 때 이렇게 써주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핸드폰 뒤에 그 홀더 이런 것도 있고 성경 읽을 때 쓰라고 형광펜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전도지 사용리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큰 프로젝트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한국에서 책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잖아요. 양질의 책을. 중국에서 성경 갖고 온 사람들은 종이랑 빨간 성경이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쓰다 보면 떨어지는데 이거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는 주석 성경도 주고 한국말이 좀 필요하고 또 특히 조선족들은 한국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2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2세들이 한국말 잘 못 읽잖아요. 똑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한국 애들 같아요. 자세도 한국 같아요. 자세도. 걔네들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애국가 이렇게 다 애국가고 야, 넌 중국 사람인데 집에 와서 중국말 하지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 왜가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중국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핀이 병음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좋아서 선물해주고 그런 일들 있으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선물 좋은 거 많죠? 여기 뭐 핸드크림도 막 주고 필요하시면 제가 아 그리고 또 이거 자랑 하나 하는 제가 이건 제가 개발한 전도 용품 중에 하나인데 손 한번 대주시면 이게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 세정제 있죠. 네, 손 세정제 이건데 여기다가 중국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QR코드하고 저희 그 클러스터에서 하는 이제 평안우상이라고 평안의 길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메시지 듣는 게 있는데 이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AR을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나 아주 짧게 왜냐면 이거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도자들은 딱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보여줘!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로 너를 정결케 해야 할지니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인데 그래서 친구랑 밥 먹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랑 딱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야 밥 먹어야 돼. 손 닦아야지? 그래서 딱 이렇게 그 손을 딱 가지고 야 너 이거 한 성경말씀 읽어봐. 이게 뭐야? 물어봐.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세정도 한번 읽어봐. 딱 이거여서 야 손에 여러분 세균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비록 너의 손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네 손에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세균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씻지 않고서는 그 죄가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그 죄를 꼭 씻어야 돼. 이게 바로 복음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여기 싸우리 해가지고 여기 스캔해보라고 그래서 복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주면 이제 항상 갖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너 손 씻었어? 그래서 네 손에는 세균이 네 손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손에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세균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이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 그 죄를 씻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주면 뭔 소리야? 이러도 자세한 내용은 스캔해봐.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쫙 뿌려주고 이미 지도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유튜브 다 보여주고 제가 텍사스 가서 설명했더니 킬린의 어느 교회가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킬린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도.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비용이요? 이거 한국 돈으로 개당 한 2,000원, 2,500원 정도 들었어요. 어디서 오더해야 돼? 네? 어디서 만들어요? 저에게 오더하시면 중간 마진 좀 띄고 직접 사용하시려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이 SBC 요거를 주더라고요. SBC?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죠. 이 성경 구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성경 구조를 넣고, 네, 성경 구조를 넣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AI로 동영상을 딱 만들고, 동영상에 이제 나와요. 두 명이서 전부 이렇게 이걸 다 바라보고 있는 게 나와요. 자, 이거를 하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뭐 하나씩 가지고 와서 뭐 해라. 딱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나중에 피드백 보내줬어요. 이번에 새로운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이거 보여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친구 영접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에 와서 막 계속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뭐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복음을 전한 거고 이해하고 믿겠다고 한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 와가지고 막 태클 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 방에 다 그냥 완전히 개괄천선해가지고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천사 같은 사람을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영접한 고기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고 뭐 미스해도 상관없는 거죠. 뭐 내가 아니면 또 딴 사람이 복음 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딱 됐어요. IMB에서 사역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하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것입니다. 이 NRM 사역. NRM 사역은 사실 이제 사도 바울부터 또 예수님도 이제 NRM 사역이라고 또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죠.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또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맡겨놓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대전에 한국에 있는 분 외에도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필리핀에서 또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사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만에 살면서 대만 사역을 한다. 그건 NRM 사역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디아스포라 사역이죠. 근데 NRM 사역은 좀 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해서 이분들을 이제 선교사로 좀 파송하는 전략적인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는 이걸 막 구분 짓고 막 이거 해가지고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NRM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 앞마당이 선교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일구시고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계속 저희 성교부 내부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동 지역 이런 지역 그리고 인도도 그런 게 많죠. 다 있어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네. 다 있습니다. NRM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성교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 혹은 전략적으로 모여 있지 않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 안반의 제 담당자예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꼭 뭐 NRM 사역을 하고 싶어서 NRM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NRM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목회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걸고 시작해보고 막 하고 되면 하는 거고 뭐 이게 꼭 NRM이니까 이거 해야지 벌써 그렇게 전략을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고 어쨌든 제 목적은 친구 삼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사 파송하는 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고 그 일을 지금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